안녕하세요. 바이오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할 새로운 교재는요, 셀파 생명과학 1이에요. 이 셀파 생명과학 1의 이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쌤이 OT에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1강부터 듣는 학생들은 OT 짧아요. 그러니까 OT 빠르게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셀파 생명과학 1 들어가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생명과학 1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들으면 안 되니까 OT를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1강에 대한 내용은 생물의 특성이에요. 생물의 특성.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이제 바이오 멘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멘토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이 한 강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 개념을 제일 앞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쌤이 OT에서 얘기했듯이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초성 퀴즈. 마스터가 되기 위한 마스터 초성 퀴즈를 내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멘토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생물의 특성 6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6가지를 큰 카테고리 2개로 나누자면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오늘 많이 볼 거예요. 이 셀파 생명과학 1의 책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예시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에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특성이지, 요거 정도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본격적으로 생물의 특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잖아요. 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비생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비생물로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특성이 바로 얘라는 거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즉, 모든 생명체라면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무시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아메바잖아요. 아메바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효모,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곰팡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는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기본 단위라는 말을 선생님이 좀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기본 단위를 영어로 하면 무엇이냐면, 왜 쌤 생물 하면서 영어까지 해요? 이거는 영어로 알아두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BB예요, BB 여러분들. 무엇이냐? BUILDING, 빌딩, 블락. 이겁니다. 자, 우리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의 벽돌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빌딩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세포는요, 우리 생명체라는 빌딩을 구성하기 위한 블락이다, 벽돌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한다. 그러니 구조적 기본 단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능적으로도 이 세포가 우리 생명체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얘네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생물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볼 건데, 생물은요, 크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다라는 거는 많을 따자니까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지, 엄청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세포 생물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들었던 아메바요, 그 다음에 대장균, 집신벌레, 이러한 것들은 단세포 생물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부터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특성들을 가져야 생물이라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이제 물질 대사를 해야 생명체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 대사가 무엇이냐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물질 대사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쌤이 왕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별표를 준다라는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물질 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한번 써드릴게요. 생명체 내에서, 안에서죠,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즉 생명체 안에서는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때 그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때 조건은 뭐예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렇게 파바박 타는 거. 맞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화학 반응인데 우리 몸 안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한정해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쌤, 화학 반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감이 안 와요 이러잖아요. 맞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 합성되는 반응이 있고요. 즉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거. 그 다음 분해되는 반응이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반대로 큰 물질이 작은 물질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개념부터 우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화학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 종이를 반으로 푹 찢었어요. 그러면은 종이는 반이 됐지만 얘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 종이 그 자체로 크기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건 화학 반응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불에다가 확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 더 이상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른 물질로 가는 게 화학 반응입니다. 그 개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합성이랑 분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합성을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된다.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변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개념을 작은 물질이 어떠한 큰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구나. 이게 동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합성이 동화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합성을 한번 써볼게요. 합성. 여러분들도 교재 다들 가지고 있죠? 교재 같이 갖고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합성이라고 쓰고 앞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그럼 뭐가 되지? 합동.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합성은 동화작용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에너지의 출입이 항상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동화작용일 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들을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생명과학에 와서 과학을 하려다 보면 엄청 많은 그래프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X축과 Y축만 잘 보면 된다. 우리 X축에 따라서 Y축 값이 변하는 거죠?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이 X축을 알려줄게요. 자, X축은요, 반응의 진행입니다. 반응이 점점점 진행이 될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동화작용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합성되는 반응이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돼요.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접근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작은 물질이 에너지가 클까요? 큰 물질이 에너지가 클까요? 당연히
큰 물질이 에너지가 크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반응물에다가 에너지를 작게 한 거는 얘가 저분자라는 뜻이구나. 즉 간단한 물질이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 생성물은 뭐라는 거예요? 고분자 물질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분자가 고분자가 그냥 빡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돼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면서 합성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른다?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동화작용 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앞글자 따서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흡열 반응까지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외워볼까? 어떻게? 합동흡이다. 합동흡. 알겠죠? 그 다음에 뭔가 좀 헷갈리면 초성을 좀 따라가세요. 합성의 히읗, 그 다음에 흡열의 히읗. 이렇게 딱딱 매칭가 됩니다. 알겠죠? 합동흡 기억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합성되는 반응도 있지만 분해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쵸? 반대 반응인데, 자, 분해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의 반대는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분해니까요. 분해니까 앞글자 따면 분리 이렇게 가는 거죠. 분리. 자, 그러면 이때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이 되는 게 분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큰 물질이 작은 물질이 되면서 에너지는 흡수가 아니라 반대로 방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이랑 또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마찬가지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화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요. 이화작용은 반응 물질이 큰 분자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커야 돼. 그쵸? 그 다음 얘네들이 에너지가 작아지는 게 분해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작은 애가 이번에는 생성물이죠. 아, 동화작용과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겠다. 이해됐죠? 자, 좋아.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무슨 반응이요? 발열 반응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아. 그래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분해의 비읍이니까 뭐라고요? 발열의 비읍으로 시작하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앞글자 따서 합동흡 분리발 요것도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합동흡 분리발.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좀 잘 나와요. 그 예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광합성 있어요.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예냐 이화작용의 예냐 물어본다면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합동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얘기는요. 세포호흡과 소화거든요. 이 중에 세포호흡이 잘 나옵니다. 세포호흡, 이건 무엇이냐면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왜 분해할까? 아까 분해하면 에너지 나온다 그랬죠.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하면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분해니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포호흡이 분해라는 말이 안 들어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만한 그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 이런 거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동화작용을 A로 놓을 수도 있고 이화작용을 B로 놔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 또는 에너지가 흡수냐 방출이냐 이런 거를 빈칸으로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 같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선생님 물질대사는 왕왕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거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얘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인데요.
자, 예전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살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딱 보냈어요. 바이킹호라는 애를 보냈는데, 자,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기술력은 그때는 안 됐고, 이제 어떻게 됐냐? 무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의 토양을 가져다가 실험을 한 거죠. 아,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토양에도 우리 생명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토양에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배웠던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냐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생명체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고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는 구멍을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작용이다 라는 걸 알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다가요. 여기에 화성 토양을 놔뒀다.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춘 후 용기 속 기체를 제거하고 가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릴까?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절대 외우지 말자. 이해하자. 자, 우선 선생님이 가장 쉽게 얘가 동화인지 이화인지 맞출 수 있는 방법 먼저 딱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냐? 빛이에요. 빛이 힌트예요. 빛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치고요. 빛이 나오는 순간 아, 얘는 물질 대사 중에 광합성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광합성 써보자. 광합성이네. 합성이 들어갔네. 뭐예요? 합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동화작용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우선 결론은 이렇게 내려놓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냐? 동화작용이라는 즉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했죠. 광합성을 하려면요.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식물을 생각해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CO2를 흡수를 하죠. 자,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CO2가 필요하다. 그 다음 우리 식물한테 잘 자라라고 뭘 줘요? 물 주죠. 걔네들은 광합성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얘네들은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만들어줍니다. C6H12O6, C6H12O6이라는 포도당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산소를 방출을 시키죠. 맞죠?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들 재료를 넣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재료에 CO2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CO2를 넣어줘서 포도당이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요. 방사성 기체를 이용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오는데 자,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동위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자 번호는 같은데 그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탄소는 원래 12인데요. 얘를 14인 C가 있다면 얘네들은 방사성을 이렇게 띱니다. 방사선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띠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물질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질 추적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2를 넣어줬어. 방사성 동위원소 CO2를 넣어줘서 여기에 만약에 포도당이 생겼다면 이 포도당도 뭘 갖고 있을 것이다? 방사선 동위원소인 14C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당도 방사성을 띠겠죠. 맞아요?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번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CO2하고 빛을 공급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났겠죠.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얘네들의 재료를 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성 토양에는 원래 없던 무엇이 형성이 될 것이다? 포도당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포도당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는 포도당, 14C를 가지는 포도당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것까지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도당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내가 확실히 체크를 해보려면 방사능을 계측해야 되는데 이 방사능 계측기의 기체를 좀 더 잘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했느냐? 가열을 했습니다.
포도당을 가열을 했어요. 자,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열은 동시한 게 아니라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가열을 한 거죠. 오케이. 자, 가열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얘를 가열을 하면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연소랑 똑같은 거예요. CO2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가열해서 포도당이 있다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 14CO2가 이렇게 검출이 되면서 어떻게 될 거다? 아,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방사능 계측기에 14CO2가 계측이 안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아, 이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어쨌든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없지만 우리는 무슨 실험을 한 거예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와 관련지어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조금 복잡했는데, 자, 선생님의 그 설명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거 이해했으면 옆에는 되게 간단해요. 선생님이 아까 동화의 반대는 이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화작용 실험이에요. 즉, 빛이 없다면 이화작용 실험입니다. 자, 옆에 그림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세요. 빛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오케이. 자, 빛이라는 거 없으니까 아, 얘네들은 세포호흡을 하는 실험을 한 거고요. 빛이 없으니까 우선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실험을 본 거냐면, 세포호흡에 대한 그 배경 지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세포호흡은요, 광합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포도당을 가지고 C6H12O6이라는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이용해서 CO2와 H2O가 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6개짜리 탄소를 가지는 고분자가 1개짜리 탄소를 가지는 CO2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세포호흡이고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포도당을 넣어주는 거지. 포도당을 넣어주면 여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서 CO2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 CO2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측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계측을 했냐면 14C를 넣어줘서 계측을 할 수도 있고요. 안 넣어주고 계측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14C를 넣어주면 어떤 거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한 거니까 14C가 함유된 포도당은요, 이렇게 씁시다. 14C 포도당.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는 포도당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포도당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 CO2가 생성이 되겠죠?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는.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에 CO2가 나오면 아, 여기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때 방사능 계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화성 토양에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옆에도 같은 실험인데요, 영양소라고 써 있잖아요. 14C가 함유된 이라는 말만 빠진 거예요. 자, 이 영양소는 무엇이냐? 바로 포도당이에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 가지고 호흡을 했다면 CO2는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CO2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산소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산소는 줄어들 거예요. 그 줄어든 양, 많아진 양, 그 양을 분석한 게 바로 기체 분석기입니다. 근데 이 기체 분석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네 둘은 이화작용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작은 하나에 의해서 문제를 낼 요소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실험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특성 무엇이 있냐면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생명체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누가 딱 건드리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책상이나 칠판 이렇게 딱 건드려도 얘네는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자극은요, 무엇이냐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물체 내외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자극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 그래서 얘가 나오는데 빛의 양에 따른 동공의 크게 변화래요. 자,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죠? 고양이의 검은 자를 볼게요. 이 검은 자가 동공이거든요. 이 동공이요.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요. 요렇게 커집니다. 얘는 빛의 세기가 클 때와 약할 때예요. 즉 강한 빛이 들어올 때는요. 빛이 많을 때는 얘네들이 동공이 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 그냥 충분히 많으니까 충분히 들어오니까. 근데 어두우면 어떻게 되냐? 얘가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검은 자,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빛의 그 양이라는 환경 변화 때문인 거죠. 빛의 세기라는, 빛의 양이라는 환경 변화 때문에 고양이의 동공 크기의 변화가 생겼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속담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를 밟았네? 잔인하지만 자극이고요. 꿈틀거린다?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요. 어떠한 거를 주로 똑같이 유지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해열제 먹고 병원에 가죠. 맞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 또 이제 막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체온과 같은 애들은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삼투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농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줌의 양을 조절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는 거 있어요.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량, 체온, 삼투압과 관련된 예가 나오면 누구의 예예요? 항상성의 예다. 이렇게 항상성의 삼총사를 기억해 주십니다. 알겠죠? 혈당량, 체온, 삼투압.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예를 볼게. 더우면 땀이 나서 체온을 낮추는 현상이라고 나왔어요. 체온 관련됐다. 항상성의 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발생과 생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체는 발생을 하고 생장을 한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발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완전 똑같은 한자는 아닌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났어. 그 사건을 발견한 거야. 그럼 뭐라고 하죠? 사건 발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개념을 잡아두신다면 발생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개체가 빡 태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세포 하나거든요. 세포 한 개야 얘는. 이 세포 한 개인데 얘는 세포가 엄청 많은 하나의 큰 개체가 돼요. 이러한 개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세포 수도 늘어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세포가 눈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 코의 기능도 하고 입의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근육의 기능도 하고 이렇게 기능을 갖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수도 늘어나고 세포가 기능을 갖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을 합쳐서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발생은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도 하면서 세포가 기능을 갖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화라는 겁니다. 그 분화 과정을 거쳐가는 걸 발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생장은 무엇이냐면 어린 개체가 체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감으로써 몸집이 커지며 성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얘가 아이라면요.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성인이 되면 더 크겠죠, 여러분들.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더 컸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늘어난 거냐면 세포수가 늘어난 거지 세포 크기가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몸집이 커지는 거, 뭔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책에는 어떠한 예가 나와 있냐면 발생과 생장을 개구리의 그 커가는 생장 과정으로 나타냈어요. 처음에 수정란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배아랑 올챙이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린 개구리가 되는 거, 이거를 발생으로 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세포수도 늘어나니까 세포 분열한 거죠. 그 다음 각각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세포들이 뭐 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의 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발생.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가 성체가 되는 건 생장이 됩니다. 알겠죠? 자, 사실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과정 중에 그럼 생장은 없나요? 있어요. 이 과정 중에 발생은 없나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놔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발생하고 생장을 딱 이렇게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이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뭔가 좀 합쳐진 혼재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니까 발생하고 생장을 요 정도로 구분을 해 둡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5번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생명체는 생식과 유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식과 유전을 한다. 아, 생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자손을 만들어서 번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낳는다. 이게 생식입니다. 근데 자손이 딱 태어났다? 근데 얘네들이 나를 엄청 똑같이 닮은 거야. 나를 완전 똑같이 안 닮았어도 눈이라도 닮고 뭐 또 나의 성격이라도 닮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유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네를 합쳐놓은 거예요. 생식과 유전 이렇게. 자, 생식부터 보면요.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손을 남기는 현상이다. 아, 그래서 자손이 이렇게 생기는 거 생식이고, 그 다음 유전은요. 어버이의 형질, 즉 부모님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유전이 간단하니까 먼저 보면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의 형질을 아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걸 바로 유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가 나오면 유전이라고 고를 줄 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뒤에 가서 3단원에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유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이 구별이 된다. 암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의 생식세포,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죠. 그게 결합을 해서 자손을 만드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무성생식은요, 생식세포의 결합, 암수의 생식세포의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식 방법에 의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집신벌레, 히드라, 그 다음에 이러한 고사리 같은 애들이 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애들은요, 무슨 방법으로 이제 자손을 낳냐면 분열법으로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쪼개지면 똑같은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개체, 얘도 같은 개체, 얘도 같은 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분열법이고요. 그 다음 히드라 같은 애들은요, 여기에 싹이 난 것처럼 이게 출아법이라는 건데, 아자가 새싹 아자거든요. 출이 날출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어느 몸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는 것처럼 나오다가 똑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개체가 됩니다. 이런 걸 출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 같은 애들, 이제 이끼 같은 애들은 포자로 이제 번식을 합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포자로 번식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방법, 포자법, 출아법, 분열법, 얘네들이 바로 무성생식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죠. 6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적응과 진화라는 것입니다. 자, 적응하고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이사를 갔어. 어디야 새로운 환경에 딱 갔으면 아, 적응을 잘해야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적응입니다. 생물이 환경에 적합하게
몸의 구조와 기능, 형태, 습성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다라는 아주 당연한 말이 써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진화는 무엇이냐면 생물의 적응 과정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해야 돼요. 아, 진화는 적응이랑 헷갈릴 수 있지만 진화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진화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요, 요즘 추세는요, 적응과 진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합쳐서 아, 이러한 예가 나오면 적응과 진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다 핀치새인데 부리의 모양이 다른 거야. 그래서 왜 부리의 모양이 다를까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각각 섬이 달라요. 섬에 사는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섬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나뭇잎을 먹는 새, 곤충을 먹는 새, 선인장을 먹는 새, 씨를 먹는 새 이런 식으로 부리가 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씨앗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니까 부리가 뭔가 더 뾰족하고 두툼하죠. 맞죠? 이러한 식으로 얘네들의 그 사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뭔가 얘네들이 생식적으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적응하다가 진화가 되었다.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로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선생님이 예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예를 여러분들한테 쭉 하나하나씩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갈라파고스 군도의 땅 거북이 목이 길고요. 안장형의 등껍질이 있어 키가 큰 선인장을 먹는데 유리하게 진화하였다 라는 예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북이요, 똑같은 거북인데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거북이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왜? 먹이가 다르니까. 맞죠? 키가 큰 선인장을 먹어야 되니까 목도 길어지고 안장의 등껍질이 좀 단단하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진화하였다. 이게 적응과 진화의 예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요,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꼬리나 귀 같은 말단 부위가 더 작습니다. 왜냐면 열을 좀 더 많이 발생시키고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춥고 덥고 그러한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바로 적응과 진화로 보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막의 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여 잎이 가시로 변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선인장의 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잎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러는 것들이 수분 많이 안 뺏기려고 그렇게 가시로 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핀치새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랑이 벌레도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뱀이 아래턱이 분리되는 것은 큰 먹이를 먹기에 알맞게 적응한 거죠. 뱀은 이렇게 큰 먹이도 먹으려고 아래턱이 아예 분리가 된대요. 그것도 적응과 진화죠. 자, 얘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찾으셨나요? 어디에 해마가 있는지? 여기 가운데 아주 귀엽게 해마가 있는데요. 이 피그미 해마라는 애들은요, 산호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잘 천적으로부터 발견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과 진화다. 이런 예가 나오면 적응과 진화로 골라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 멘토스 포인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6가지 다 배웠는데 어떤 게 개체 유지 현상이고 어떤 게 종족 유지 현상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종족 유지 현상, 종족을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종족 유지 현상은 생식과 유전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종족 유지 현상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적응과 진화예요. 자, 이 적응과 진화, 어떠한 한 집단이 진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개체만 변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체들이 같이 변하면서 이렇게 진화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종족 유지 현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나왔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세포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니까
생명체, 하나의 개체의 유지 현상으로 보아요.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이 있었어요. 자극과 반응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하면 내가 반응을 한다. 이것도 개체 유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도 개체 유지 현상으로 보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확실하게 기억하면 다른 것들을 기억하기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뭘 외울래요, 여러분들? 종족 유지 현상을 외울래요? 개체 유지 현상을 외울래요? 이건 자기 기호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좀 더 적은 거. 그래야지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종족 유지 현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외웁니다. 그러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을 유지하는 현상이고 나머지는 개체 유지 현상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까지 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셀파 세미나에 있는 여러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교재는 11쪽입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는 먹이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 제시된 예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관련이 깊은 경우를 동그라미 치고 없는 경우를 X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였죠? 적응과 진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응하고 진화에 관련된 얘들은 동그라미, 아닌 애들은 X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였죠? 어머니의 형질을 아들이 닮았다. 유전이죠. 그러면은 X가 돼야겠네. 그 다음에 X라고만 쓰지 말고 얘는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그쵸? 그 다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여기에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합성. 합성, 동화작용, 물질대사구나. 그럼 얘도 적응과 진화에 대한 얘는 아니니까 X인데 물질대사와 관련된 얘야 라고 이렇게 써둡시다. 그 다음 사막에 적응한 도마뱀은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 물의 손실을 방지한다. 여기 적응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적응과 진화 맞네요. 그 다음 수박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오줌량이 증가했대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과일을 많이 먹었다 라는 자극을 받았구나.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하였다 라는 반응을 했구나. 자극과 반응.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냐면 가장 유사한 생물의 특성을 골라라. 이렇게 골라요. 가장 유사하다면 자극과 반응보다는 얘네들은 항상성에 더 유사한 예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수분이라는 물의 양이 높은 과일을 먹었더니 오줌량이 많아졌어요. 왜요? 내 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삼투압이요. 혈당량, 체온, 삼투압은 항상성의 삼총사였지. 그러니까 항상성에 대한 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죠? 적응과 진화는 아니니까. 넘어가서 5번이요. 사막에 낙타가 나왔는데 환경에 적응을 했다. 또 적응이라는 말을 힌트로 줬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콩팥의 기능이 발달했다. 이거니까 뭐예요?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쌤! 여기에서요. 콩팥의 기능, 물의 손실, 오줌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항상성 아닐까요? 가장 비슷한 걸 골라야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얘는 적응과 진화죠. 맞죠? 자, 그 다음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했어요. 분열법, 증식, 생식이죠, 여러분들. 생식. 그럼 얘네들은 적응과 진화는 아니니까 X. 그 다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여우는 몸집이 더 작고 귀가 커서 열을 잘 뺏겨요. 그럼 적응과 진화네.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분해에 동그라미 쳐야죠. 분해는 이화작용, 발열반응. 분리발 기억하셔야 돼요. 분해, 이화작용, 발열반응.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X가 될 거고요.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번데기가 모기라는 성체로 세포수도 늘어나고 세포의 기능을 갖는 과정들이요. 발생입니다. 발생.
생장도 돼요. 발생과 생장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그 다음 파리지옥에 잎에 벌레가 앉으면 잎이 접힌대요. 자, 이건 뭐예요? 잎에 벌레가 앉았다라는 자극이 왔더니 얘네들은 접혔죠.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죠 아까? X죠. 얘도 X,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세미나에 있는 문제인데 갈매기는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을 콧구멍으로 배출해서 체내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농도를 유지해? 삼투압을 유지해? 항상성이구나 라는 거예요. 항상성. 자, 관련이 깊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신벌레의 빛을 비추었더니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죠? 집신벌레의 빛이라는 자극을 줬고요.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항상성은 아니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쵸? 그 다음 미무사의 잎을 건드리면 잎이 접힌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틀렸고요. 나비 애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충이 된대요. 애벌레 번데기 성충? 발생과 생장이구나. X예요. 선인장에 가시는 잎이 변형된 것이다. 왜?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적응과 진화구나. 항상성은 아니구나. 겨울에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킨대요. 체온? 동그라미 쳐야죠. 혈당량, 체온, 삼투압. 삼총사죠. 누구의? 항상성에.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6번 보면요.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고기보다 소화되기 어렵고요. 초식동물의 소화관 길이는 비슷한 몸집을 가진 육식동물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랑 초식동물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초식동물의 특징. 왜 그러느냐? 식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입니다. 적응과 진화. 그리고요,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잎이 더 두껍대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빛이 세기가 센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고요. 얘네들은 빛의 세기가 적은 그늘진 곳에서 자란 식물들이니까 잎의 두께가 달라진대요. 적응과 진화가 되죠. 적응과 진화. 항상성은 아니고. 효모는 출합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대요.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건 자손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죠? 생식이 됩니다. 생식. 암탉이 낳은 알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나온대요. 알이라는 것에서부터 병아리가 됐으니까 발생과 생장이 되겠네요. 그쵸? X.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왜 땀을 흘려? 체온 때문에. 그렇죠. 항상성이네요. 항상성에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시를 보니까 조금씩 생물의 특성을 골라내는 감이 오셔야죠. 이즈쯤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강의 마스터 초성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종종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뭐와 뭐뭐, 그 다음에 뭐뭐와 뭐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쌤이랑 이제 쌤이 정답이야 이러면서 잘 공부했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우리 기초문제와 내신 만점 문제 있죠? 그것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